2014년이었죠. 김학의 사건 재수사 당시에 피해자 변호를 맡았던 박찬종 변호사도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멈추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전화를 연결해서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최전혜이죠. 예, 안녕하세요. 예. 박찬종 변호사님, 외부자들 박혜진입니다. 그 피해자를 처음 만나셨던 시기로 조금 돌아가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어떻게 이 사건 피해자의 변호를 맡게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른바 1차 수사라고 하는 것이 2013년 11월 2일에 종결이 돼가 검찰이 불기소청을 했지요. 직후에 피해자 이 씨가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서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엄벌에 처해달라고. 네. 탄원을 했는데 6개월 동안 강간무소식이었어요. 그 아버지 되는 이가 제 측근하고 잘 알게 돼가지고 다시 고소를 해야 되겠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고소 대리인이 됐던 겁니다. 박찬종 변호사님께서 그 사건을 이제 맡으신 건가요? 그 법적으로? 지금은 피해자를 검찰이 소환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고 하는 그 단계에 필요하다면 그 본인이 또 도와달라고 원하고 있으니까 오늘 그때 봐서 제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예, 가장 걱정인 게 아무래도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수년째 고통을 겪어왔을 피해자 상황인데요.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최근에 직접 만나셨죠? 지난주에 만났었는데 지금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어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손이 간헐적으로 떨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해서 건강이 아주 나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 재조사와 함께 지금 매일 언론에서도 대대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또 피해자한테는 상당한 심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지는 않던가요? 그런 점보다도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 억울한 걸 풀어주기만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희망 속에서 지금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과거에 수사를 할 때 일반적인 수사 과정과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 그때 보시기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대충 처리하는 식의 그런 인상을 받으셨을까요? 제가 고소 대리를 맡았던 피해자 이 씨의 경우에는 수사에서 검찰이 진지하지 못했다. 제가 요청했던 것은 대질 신문을 요청했거든. 그리고 현장 검증. 원주 별장에서만 성폭력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시내에서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의 윤중춘 씨가 전세를 얻은 오피스텔 현장 검증 거기에서의 대질신문 요청했는데 이거 전부 거부당했고 피의자 신문을 안 했어요. 피의자 신문을 안 했다고요? 예, 이 불기소 이유를 보면 1차 조사 때 피의자 신문 김학의 윤중춘에 대한 그 내용을 그대로 가름한 것 같아. 2차 수사에는 1차 수사 때와 다르게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랬는데도 피의자 신문까지도 안 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불실 수사가 명백하다. 제가 궁금한 게요. 가해자 피해자가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다르면 대질신문 요청하면 보통은 들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검찰이 대질신문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무슨 논리가 나름대로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안 해버리는 걸 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특별한 설명 없이 그냥 안 하겠다? 그냥 안 해버리는데 어떻게 연락하겠다 가서 기다리라 이래놓고 어느 날 불기소 결정문이 날라와 버렸으니까 뭘 할 말이 어디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실 텐데 국회의원 강훈식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인 스스로 잘못해가지고. 심하게 그러세요. 아니 셀러포랭이가 너무 겸손한 것 같아. 전직 의원이 현직 의원을 못 알아보면 안 되고 대우를 해드려야지요. 제 얼굴 빨개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저도 좀 궁금한 거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어쨌든 검찰 선배인 김학의에 대한 부실 수사 내지는 축소 은폐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치 공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간에. 네. 제 짐작으로 1차 수사는 본인이 현직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본인이 작용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2차 수사 때는
자기보다 상위 서열자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그런 정도인데 거기 새삼스레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선배님 저 일 좀 잘 봐주십시오. 밑에 지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웠지 않겠느냐. 네. 이건 이제 검찰 내부 조직의 생리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느낌이 없고 그 당시 그 수사를 담당했던 팀들은 이 양반이 이런 일만 안 당했으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은 예약된 대선배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었지 않겠느냐. 뭐 그렇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일관되게 특수강간 혐의 주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근거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떤 거라고 여쭤보면 되겠습니까? 글루밍 성폭력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생겨나 있죠. 그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도록 만들고 동독한 관계를 유지해서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지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행위를 하는 거. 이것도 성폭행으로 다 인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 이 씨 경우에는 지속적인 폭행, 협박, 흉기, 위협, 강제성의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아래서 성폭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윤중천 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했다는 말씀이시죠? 흉기로 협박했죠. 수시로 권총 갖고 협박하고 그런 거지. 너 내 말 안 들으면 넌 재미없다라든지. 그러니까 한 여성을 말이죠. 완전히 심리적, 물리적,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포로한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했으니까. 아니 글루밍 성폭력도 강간죄로 인정되는 마당에 이거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닿는 폭력. 그러니까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간죄 구성 요건에 딱 맞도록 그게 딱 해당되지요. 이게 그 개념이. 검찰 당시에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씨가 당시에 그 뒷모습이 촬영이 돼서 본인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확증이 없다. 그때 입고 있던 옷을 본인이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출하겠다 그랬는데 결국 옷을 또 제출을 안 했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로서는 이 씨의 피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입증해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변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그 정확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피해자 이 씨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니었다. 네. 계속 협박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뭐 본인이 주눅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고 겁을 먹고 있었다 이거죠. 상당히 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 대응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특수 강간으로 다시 지금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기본 팩트는 어디 도망가거나 멸실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범죄에 동영상이 필요합니까? 동영상이 흠이하다. 그러면 그는 이제 보조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보조 증거가 불확실하면 다른 주 증거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따라서 그곳에서 있었던 동영상이 흠이하니까 이 혐의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오래되고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의 성범죄 의혹 사건의 피해자 변호를 맡고 계신 이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건들의 정치권까지 나서서 오히려 본질을 흐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이 수사가 진상 규명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야 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만은 굳이 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듭 얘기하고 싶고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번 적어도 버닝썬 사건에 관해서는 하나는 그런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 사회 병리 현상에 가까운 이 문제점 또 하나는 그 비호 세력으로서의 어떤 그 권력 유착 의혹인데 그 윤총경이라는 분에 대해서 물론 수사를 하고 있겠지만 이슈에서는 지금 증발해버렸어요. 솔직히. 그 사람이 청와대까지 갔고 경찰의 인사 담당관으로서 과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뒤를 봐줬을까 하는 유착 의혹을 밝히려면 이 사람을 둘러싼 주변의 금융계좌 그다음에 돈 거래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을 거예요. 현금이 했더라도 현금으로 했을 테니까. 근데 지금 김학의 사건에 이제 와서 그때 조사를 안 한 금융계좌 추적하고 이제 뇌물 사건으로 이거를 다루겠다고 사실 그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초점을 흐리는 정치 공방이 되면 다 초점이 흐려집니다. 물타기에 매몰되지 말고 그 부분도 정확히 조사해서 말하자면 성역 없이 수사해서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신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사실 여당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야당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전 국민을 대표하는 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하나의 이제 사회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그건 적절했다고 보고. 자꾸 대통령이 나서고 뭐 저 여당이 나서서 이걸 공격하고 뭐 황교안 논란이 마치 사안의 지금 본질인 것처럼 그건 나중에 밝혀지겠죠. 외압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정치권은 여기 관여하지 마라. 검찰 수사 끝날 때까지. 그리고 자기네 얘기 나올 때는 수사 결과 나올 때 기다리라 그러고 맨 그 야당과 관계되는 거 할 때는 먼저 정치적 공세부터 하고 그거는 곤란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 사건 자체가 재수사가 들어간 게 청와대 청원이 있었고 대통령이 응답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걸 안 했으면 대통령이 대통령이 안 해도 할 수 있었어요. 왜 대통령이 그 말로는 얘기하고 싶어요. 왜 대한민국이 뭐든지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 나라예요? 이게 언제부터? 이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덮여버렸고. 아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안도 많아요. 저는 관점을 좀 바꿔서. 권력에 의해서 법무장관이나 이 사안 저 사안에 나서기 좋아하는 조국 수석이 해도 충분한 거예요. 권력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게 이제 바뀐 세상에 대한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장관이 과거에 검찰이 조사했던 걸 부정해야 되는 어떤 위험성 그리고 또는 행안부 장관이 과거에 경찰이 했던 조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부담은 저는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쩌면 최종의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께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고 또 그런 부담들을 안아주는 효과도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왜 대통령이 말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이 말하는 시대가 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 말해야 되죠. 오히려 그걸 갖다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해가지고 이상하게 꼬는 것 자체가 사안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이라고 좀 보고요.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물론 이제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논란이 될 소진이 있는 거죠. 굳이 그 사건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일을 좀 제대로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제가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에 제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따로 뵙자고 해서 황교안 법무장관님께 황교안 법무부 장관 앞에서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그 야당 대표 아닙니까? 그분의 이름을 굳이 거론할 필요가 있었는가?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그건 좀 다른 맥락에서 얘기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시작은 이용주 의원의 질문에 그렇죠. 답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나경원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김학의 재수사 결정을 반발을 했거든요. 김학의 사건에 관련해서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박상도 의원의 입을 막기 위한 공수처를 밀어붙이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덮고 하노이 회담 결렬 등의 이것은 일타사키를 노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이제 아마도 황교안 대표가 거론됐기 때문에 그렇게 반발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의 인권이 더 중요하지 자기 대표의 그거보다는. 대표가 더 중요하죠. 본인한테는. 아니 뭐 그걸. 그러니까 저분한테 도대체 여성의 인권이다라는 것이 갖는 비중이 저거밖에 안 되는가? 대표님 아니보다도 못했던가? 이런 자괴감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박영선 의원은 저한테 왜 이용주 의원이 질문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건 전 직접 저한테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김학의 성별장 사태에 대해서 도대체 왜 밝히지 못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이었거든요. 나는 그 당시에 황교안 법무장관한테 이걸 충분히 이야기했다 따로 불러서. 그러니까 당시에 박영선 그 후보가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이제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에 나온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볼 땐. 나경원 원내대표의 포지셔닝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작년 9월에 비동의 간음죄 법안 발의를 대표 발의하셨어요. 그게 yes means yes예요. 굉장히 상징성이 있었고 야당 대표가 그런 발의를 했을 때 저희 여당에서도 굉장히 반기는 기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자체를 그냥 피해자의 아픔을 정쟁의 도구로 다 한 번에 물타기가 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진정 여성을 위해서 본인들이 좀 나서줄 때 야당이 목소리를 좀 담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좀 성폭력 피해자 본인 판사 출신이고 이래서 그런 것도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좀 다 이렇게 덮어버린 듯한 그리고 그거를 원내대표라는 이름으로 그냥 정치의 공방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봤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는 저도 저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아마도 그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어나는 사안을 이 정치권의 논쟁으로 갖다 집어넣어버리면은
진영 논리처럼 돼버려가지고 나중에 무엇이 진실인지 가리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버려요. 그렇게 얘기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 진상규명과는 별개로 정치권이 나서가지고 이거 갖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태도는 우리 서로 지양하자.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시각을 바꿔서 이제 여성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여성 원내대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건 국민들의 기대죠. 이게 남성 정치인, 여성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폴리티컬 커렉트니스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 자체가 올바른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그렇지. 이 사람이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시각은 저는 또 다른 그 여성에 대한 차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나경원 대표가 이렇게 말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일단은 여성 인권 침해 아주 심대한 사건이다. 두 번째 그다음에 또 고위 권력이 지금 개입한 사건이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 반드시 재수사가 돼 있고 철저한 재수사가 되어야 된다. 하지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게 적절한 반응이었다고 맞습니다. 봐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하지 말아라라고 나온다는 건 잘못된 잘못된 거죠. 엄청 잘못된 거죠. 자,